고소고문서 이제 텍스트 리딩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규정은요. 고소와 문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고문서. 근데 이 고소고문서 기준이 언제냐면 대한제국 1910년 이전이에요. 1910년 이전에 나온 간인, 필사, 된 동장본들 및 고문서를 포함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후에 나온 것도 비슷한 것들 있죠. 이런 장정 형태나 이런 게 동장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참고하죠. 자, 넘어갑시다. 기술상별 정보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으뜸정보원하고는 조금 컨셉이 달라요. 우리 으뜸정보원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게 으뜸정보원의 것이고요. 기술상별 정보원은 어디서 뽑아올, 이 제목은 어디서 뽑아올까? 책임 표시는 어디서 뽑아올까?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기술사항은 다음과 같이 사항별로 으뜸정보원 삼아 기술하는데, 다만 기술사항이 대응되는 정보원 위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각각을 묶어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출처를 주기한다. 요거는 기술총칙 등에서 이미 우리 컨셉을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읽어봐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 두 번째 거, 2번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사항별 정보원에 이게 이제 그 고소고문서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나오기 딱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냐면 명칭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단행본 쪽에서도 이 비슷한 부분들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될 있었었어요.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알아뒀었죠. 단행본에서. 근데 여기 조금 달라요. 조금. 자, 보면은 일단 표제, 제목은 어디서 뽑나? 권수제면, 이제 어딘지 아시죠? 표제면 아시죠? 제첨, 뭐죠? 제목 글씨를 써가지고 종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면은 표제의 뒷면이었어요. 판의 중심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었죠? 요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표시. 그래서 표제가 되게 중요해요. 나온다면 제가 보기엔 표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 표시는요, 이런 것들죠. 권수제면, 표제면, 이제면, 판권기, 진전문, 서문, 발문, 여기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뒤에 이런 말이 나와. 등 해당 자료 자체. 결론은 해당 자료 자체에서 뽑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등자 들어가서 해당 자료 자체가 나오면 이런 것 등을 좀 참고하고, 어차피 해당 자료 자체에서 책임 표시를 뽑아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옛날에 경북교육청이었나? 그쪽에서 문제가 한번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썩 좋지는 않았던 문제였었습니다. 등 해당 자료 자체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뽑아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재면이라는 글씨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이재면 나오죠? 한자가 무슨 이자가 아니죠? 우리 한자가 귀자 있죠, 귀자.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귀자 들어가는 이재면이 아니에요. 귀자 이재면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다 이재면은 표제면의 뒷면. 네, 요걸 다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사항. 그 다음 단계 후보는 판사항이에요. 왜냐면 등 해당 자료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 해당 자료 자체 여기 책임 표시에 나오죠? 또 등 해당 자료 자체 여기 발행사항에도 나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참고해라 정도. 여기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라 라는 거고, 판사항에서는 딱 여기서 뽑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제면도 딱 여기서 뽑아라고, 판사항도 여기서 뽑아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라에 중심을 두셔야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표제면, 판권기, 간사면, 이게 간행 필사한 기록이 있는 면 이거고요. 주자발은 뭐냐면요, 이 글자가 어디서 주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활판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디서 주자되었다. 이 글자, 활자를 주조해서 만든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이 있고,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글을 서문이라고 하고, 뒤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뒤에. 글이 이렇게 우리가 프롤로그가 있으면 에필로그 있는 것처럼,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발문이에요. 뒤에 붙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문,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에 그 뒤에 붙어 있는 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문이 있고 또 발문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간기, 인기, 사기, 목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판상에 대한 거는 기록 중심으로 파악을 해 나가는구나. 이런 정도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제 같은 경우에는 쓰여져 있는 것에서 뭔가 좀 뽑아가는 것 같은 느낌. 뉘앙스를 좀 이렇게 일단 암기가 힘들면 뉘앙스 파악을 좀 하시면 좋아요. 판상은 주로 기록된 데서 뭔가 가져가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 예, 그 뉘앙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행사항에서 또 명칭 하나 새로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 권말제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권미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권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라는 소리거든요. 권의 말에 마지막에 권말제와 권수제가 상대적인 거고,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권미제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중점 두어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여기 이겠죠? 표제랑 판사항입니다. 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좋고요. 당연히 판사항보다는 표제가 더 중요합니다. 표제가 더 중요합니다. 별을 너무 많이 치나요? 자, 그 다음에 형태사항, 총소사항, 주기사항은 뭐 어차피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논리대로죠. 자, 기술 방법 가죠. 언어와 문자. 요것도 비슷해요. 우리 앞에 기술 총칙하고 비슷합니다. 고소 고문서에 표시된 한자면 한글 구호가 컴퓨터 코드에 이제 여기 좀 다른 건 요거 하나. 한글에서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한자를 한글음으로 한글 구호는 현대식 표기로 고쳐 기술할 수 있다. 이거는 뭘 고려한 거냐면 우리 KCR 사판이 어차피 그 마크 환경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마크 환경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윈도우 화면 뭐 이런 것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한자가 일단 정해져 있어요. 뭐 한자가 뭐 한 4만 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글자를 우리 컴퓨터로 다 만들어 넣을 수는 없고, 주저화해서 만들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자는 있는 게 있고 어떤 글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는 글자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뭐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표제, 뭐 숫자도 이제 우리 앞에서 기술총칙 등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한자 환경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정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주로 가시면 되는데, 표제 책임표상의 첫 표시와 발행상, 뭐 판상, 발행상 내용 주기에 권차에 나오는 숫자가 서술을 의미할 때는 일단 뭐라고? 계속 나오죠?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 기술. 그 다음에 주기사항에 나오는 애들, 목기, 간기, 인기, 사기, 서미기, 발미기 등에 나오는 숫자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 뭐 어디 등에 있는 말을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서수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주기사항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 숫자의 사용에서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는요, 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딱 보고, 이거 몇 번째 거다. 서수라고 하는 게 몇 번째 이런 거잖아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 거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대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게 훨씬 더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고요. 주기사항에는 이런 보통 뭐 목기, 간기, 인기, 사기, 서미기, 발미기 이런 거 기록 등에 나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써도 순서를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용 주기의 권차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아주 중요도 높일 필요는 아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참고로 받으시면 되고, 기술총칙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거는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정도는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처음 볼 때부터 이거를 다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담만 커지고요. 힘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표지와 책임표시사항 갈게요. 자, 일단은 기술 방법은 이거에 규정하여 준하여 기술한다 했는데, 이게 기술총칙의 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방법을 4112잖아요. 이 4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고소고문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112가 요 1이 이제 기술총칙이에요. 나머지 112는 동일조항이라는 거죠. 기술총칙의 동일조항에 규정해 준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서의 본소명은 으뜸점으로 체계하되 권수제와 표제면의 서명, 표제, 이제, 판심제 등 앞에서 봤었던 그 순서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당연히 어디를 우선해야 돼요? 권수제를 우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제면의 서명, 요거랑 목록제의 서명, 이거 다르면 뭘 우선으로 하자? 표제면으로 가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질한 표제면 서명이 없거나 부적당하다 판단할 경우 나머지 으뜸 정보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체계하되 출처를 주기한다. 항상 뭐 판단해서 이 예외적인 것들은 출처 주기가 우선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다권번호로 이루어진 자료의 경우 으뜸 정보의 첫째 건 또는 첫 책의 권수제면이나 표제면을 기준으로 하면 계속 어때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다권번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뭐부터 봐야 돼? 어차피 첫 책의 첫 번째 걸로 이용자가 파악을 하겠죠? 그렇죠? 첫 책의 첫 번째 표제면을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거죠. 다른 권책의 으뜸 정보나 표제가 좀 다를 때는 뭐 어차피 포함해 주기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결질로서는 뭐냐면 좀 빠져있다는 소리죠. 빠져있다면 그래도 그 중에 첫 번째죠. 가장 이른 권수제면에서 체계한다는 건 그래도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만 미후 같은 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판단하시면 이건 이제 생각만 하면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제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같은 책인 건 확실한데 각 권마다 베끼는 사람이 조금 제목을 달리해서 베낀 것 같아. 그러면 뭘 제목으로 할래요? 제일 첫 번째로 이용자가 확인할 책의 첫 번째 권수제면이나 표제면이겠죠? 상식에서 가능하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정보원의 본표제가 없거나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그 다른 내용이나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여 그에 합당한 표제를 만들어 이를 각각에 묶어보게 한다. 보통 옛날 책들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줄여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알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식별을 위해서는 좀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논리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신라본기인데 이거 원래 삼국사기에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참고문헌을 참고해서 여기다 삼국사기까지 넣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됐고요.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쓰면은 신라본기라는 책이 따로 있는 건지 삼국사기의 일부로서 신라본기가 있는 건지를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고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 표기가 있습니다. 4번 표제의 앞이나 위에 기재되어 있는 어구는 본표제 일부로 간주하여 그의 두 줄쓰기, 세 줄쓰기, 별행, 팔자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의 한 줄수를 고쳐 기술한다. 이거는 우리 기술총칙에서 봤었던 멘트랑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다만 문헌상의 기재형식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기재형식을 주기할 수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서는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형식 자체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5번 정도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본에 기재된 표제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정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표제를 체계하고 그 외의 표제는 해당 정본과 함께 주기에 기술한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차회차 연차 표시 이것도 당연히 우리 기술 방법의 앞에 기술총칙의 규정에 준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권차회차 연차 표시도 표제와 책임표단의 권차회차 연차 표시는 아랍의 숫자를 기술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권차회차 연차 표시 말고도 거긴 이제 숫자적 표현이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표현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애들 있죠. 후집, 속집, 별집, 속록, 외집, 속편, 외보 이런 집차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집차명이라 불러요. 집차명이 그 앞에 요소와 어법상 불가분의 관계에 붙어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독립조로 갈 경우에 그 앞에 요소 붙여 계산한다 이런 식이죠. 별집 이거 예제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차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전질도 안 될 것 같고 집 단위로 따로따로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문진보 대전인데 고문진보 대전이 다 있질 않아서 그냥 후집만 있어요. 그러면 고문진보 대전 후집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 소리죠. 원래 고문진보라는 그 고문진보 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 다권본짜리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 후집인 거거든요. 이렇게 전 앞이 있고 그 뒤에 나온 게 있을 때. 자, 표제와 책임표상에서는 이 정도를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제에서, 본표제 쪽에서는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아요. 제가 높은 거는 별표를 쳐드리니까 그거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만큼은 꼭 보세요. 알겠죠? 그것만큼은. 지금 제가 이 본표제 쪽에서 이렇게 한번 훑어봤던 것들은 뉘앙스를 알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시겠죠? 이렇다면 순서가 되겠네. 판단하실 것들, 뭐 숫자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판단하실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 암기에 너무 부담 올리지 마세요. 별표 쳐드리는 것만 보세요. 일단 책임 표시 복면 찬서 복면 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명 왕의 명을 받들어 지은 책 복면 찬자 왕의 명을 받들어 지은 사람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류사 이런 거 보다 보면 규장총목 그렇죠? 누판고 이거 정조가 서유구 서호수한테 명해서 지은 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복명 찬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그럼 누가 명령했고 누가 지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한 것들의 역조명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한 임금의 역조명을 원가로 묶어 부기하고 명찬, 명편 등의 역구를 기술한다. 그래서 요 예제 있죠. 누가 지었는데 요거는 조선시대 정조가 명령해서 편한 거야. 요거는 조선시대 선조가 명령해서 해석한 거야. 이게 이제 대학 언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서예요. 언해는 우리말 언해. 번역서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역조명 표현의 방법이 여기도 한번 나오지만 저기도 나와요. 뒤에 그 발행사항 쪽 있죠? 거기도 나오는데 헷갈릴 게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기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건 중요합니다. 일단은 누구의 명령에서 나왔다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요거죠. 요 형식들. 그러니까 역조명이 나온다. 역조명에 대한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문기 2번이요. 토지문기, 호적, 소지, 자문, 교지, 공물, 문서, 시권, 노비문서, 서한 등의 수급자와 발급자는 이런 건지 이런 자료들은 수급자, 발급자를 책임 표시를 요구한다. 이건 그냥 읽어봐 두셔도 돼요. 별로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판사항에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1910년 이전에 간인된 고서는 판차 대신 판종을 기술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목판본이다, 활판본이다, 석판본이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판차와 판종을 같이 쓸 때는 뭐가 중요하죠? 판차 대신 판종을 기술한다 그랬으니까 판의 종류를 먼저 써야 되고 판종 뒤에 판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석판본 요게 판종이고요. 그 다음에 증보 요게 판차예요. 오케이? 알겠죠? 요게 판종이고 요게 판차입니다. 요 샘플 기억해 놓으세요. 샘플. 무슨 본. 한자 읽기 힘들면 요거 본자만이라도. 무슨 본,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잘 나왔던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다권본의 책이 권책이 모두 동일한 판이 아닌 경우엔 주된 판을 판사항에 기술하고 이 사실을 주게한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11년 이후 할인, 영인, 복제된 고서로서 판표시가 해당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를 기술합니다. 자, 1911년 이후잖아요. 이후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개정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앞에 거는 1910년 이전 거였죠. 1910년 이전에는 이거지만 1910년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쓰던 방식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판종 표시는 판종의 활자 또는 판각을 원가로를 묶어 판종 개념을 기술하되 판종 말미에 본 한글 또는 한자 본을 붙여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만약에 본자가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안 쓰여져 있어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까로 이렇게 드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후보자로 정도 알아두셔요.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후보자로서 요렇게 혹시 건드려줄지 모르겠다 싶은 정도. 각주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요건 판에 대한 종류니까, 요건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읽어보는 건 제가 이걸로 보통 표시하죠. 너무 깜짝, 것이 큰가요? 눈이 너무 큰가요? 하여튼요. 자, 목판으로 간행한 자료, 할자로 인출한 자료 및 필사한 자료를 아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이건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활자본으로, 여기도 읽어보시면 돼요. 활자본으로서 자명을 붙일 수 없는 판종을 활자의 자료에 따라서 목활자본, 동활자본, 이런 식의 이름만 정도 좀 알아두자. 연활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봤죠? 별표. 이게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판에서는. 판자 대신 판종. 자, 일단 발행사항에서도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발행지. 여기는 그다지 좀 그래요. 발행지는 발행처가 발행지를 포함하고 이를 발행처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발행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기술정책 때 항상 한 원칙, 팁으로 알아두자 말씀드렸던 있어도 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청주목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찰, 이건 읽어보세요. 지금 뭐 사찰에서 할 때도 소재지명을 3명을 막 쓰라 뭐 이런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발행처, 토지문기 호적, 아까도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고문서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토지문기 호적, 소지, 지문, 교지, 공물문서, 직권, 노비문서, 서한 이런 거 다 문서예요. 문서, 고문서. 고문서는 고서보다 안 나와요. 제가 고문서 관련 규정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참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참고해서 발급이란 말, 이건 문서니까 발급이란 말을 쓰는구나 정도로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 하나 가네요. 또 발행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조금 건드려졌었습니다. 발행년, 요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즉위기년의 기술에 있어 묘호명이,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묘호명이 조선조와 고려조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려태조가 있고 조선태조가 있죠. 고려태조, 그 다음에 조선태조. 그러니까 이 둘이 태조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태조, 이런 게 묘호명이 똑같아 버리면 분명히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사람인지 고려시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때는 뭐를 앞세워요? 고려를 앞세웁니다. 주의사, 아주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역조명 앞에 뭐를 앞세워라? 고려를 앞세워라. 이거 주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고려조의 묘호명 앞에 역조 고려를 앞서 기술하되 서력 환산 기년을 각가로로 묶어보게 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환산 기년 넣는 거는 되겠지만, 이건 우리 앞에서도 이미 봤었던 그런 기술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술 총칙에서도 봤었던 기술 방식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고려가 앞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종이고요. 1864년 고종과 고려시대 고종이 있단 말이에요. 연도 차이가 나죠. 근데 왜 고종만 썼을까예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자, 왜 고려 고종일까요? 여러분, 지금 고서가 고려시대 책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고려시대 책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뭐, 제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인데, 고려시대 책이 집에 있는 걸 발견하였다. 예, 꽤 비쌀 겁니다. 짭짤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에 굳이 식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적은 것에 식별을 하자. 요런 식의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를 쓴다라는 걸, 요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94, 뭐 각조 94에 있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조에 있는 거는.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중국 및 일본 자료의 발행년은 그 나라 당대의 연호로 기술하고 서력환산 기준. 뭐 뻔한 얘기니까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기술 총칙의 논리와 비슷해요. 거기 갔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형태사항인데요. 자, 그 연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판사항에서는 판종과 판차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발행년에서는 책임 표시에서는 명찬서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 조선시대 누가 명찬했는지, 뭐 고려시대 누가 명찬했는지 그 명찬에서는 그건 다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행년에서는 고려만 쓰고 조선시대 고종이라도, 둘이 같은 고종이라도 조선시대 고종은 안 쓰고 고려시대만 쓴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형태상. 여기서도 고소고문서 형태상은 조금 크기나 이런 면에서 특정자료 정별과 수량보다는 기타 형태상하고 크기 쪽에서 좀 포인트가 잡혀요. 죄송합니다. 일단 특정자료 정별과 수량의 기술 방법도 어차피 기술 총칙의 규정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장정 형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선장본인 경우와 단위 용어에서 장정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요거 우리 앞에서 단행본 할 때 요 비슷한 멘트 한번 했었죠. 단위 용어에서 장정 형태를 짐작할 수 있을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권자본에서 그쵸, 축이 있으면 한 축 원가로 단행본, 권자본 이렇게 안 쓴다 그랬었죠. 그게 이제 이런 힌트인 거예요. 굳이 뭐 단위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싶은 것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건축장, 절첩장, 뭐 호접장 쭉 다 써진 포배장, 선장 다 써져 있네요. 자, 여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분권 단책본으로 된 것은 쪽면 장수를 기술하되 뭐 다곤본 단책본인 건 그쵸, 권책수 기사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장수 및 권책수의 숫자 표기는 이것도 중요하죠. 아랍의 숫자 통일 기술.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는 한자로 표기합니다.
자, 건축장은 당연히 뭐로요? 축으로 기술하되 면장수를 원가로로 묶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절첩장은 접련, 이렇게 접혀져 있는 면수예요. 그 절수를 기술하되 필요한 면수를 병기하고, 뭐 참고하시고, 여긴 예제를 보세요. 예제를 보시고, 호접장은 장을 단위로 기술하고, 그래서 여기는 끝에 뭘 장으로 쓴다. 뭐 축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몇 장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냐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만 여긴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형태상 말고 특정적 정보의 이 수량은 그냥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 수준으로 가세요. 자, 기타 형태상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타 형태상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요건 중요해요. 요거는 문제 내기도 좋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행본하고도 이게 슬라이드선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 고소고문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단행본 슬라이드 맞던 거죠. 죄송합니다. 단행본 슬라이드의 내용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사팔은 다음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의 것은 사팔한 말로 이를 대표해 기술한다. 그러니까 사팔한 말을 죄송합니다. 사팔한 말을 쓰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파르 표시, 파나 지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파르 표시를 써요. 그러면 사파르 표시를 쓰고요. 판화, 지도, 초상, 변상도, 계보, 사진 등 사파류가 2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몇 개까지? 3개까지만 기술합니다. 일반 명칭인 사파 또는 한자 사파란 말 우선 기술하고 다음은 사파류 명칭의 문자순으로 기술합니다. 다만 특별한 종류의 사파만 있을 경우에 일반 명칭인 사파를 생략하고 개개의 명칭을 기술한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요. 요거예요.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사파류 관련된 애들은 3개까지만 기술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단행본을 유추하시면 돼요. 단행본을 유추하시면 돼요. 단행본에서 어떻게 했죠? 사파가 있으면 사파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사파란 말을 쓰고 그 뒤에 나머는 뭐 지도나 초상화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모순으로 쓴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파를 표시해서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3개까지만 쓴다. 다 쓰는 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사파류가 2종 이상 있을 때 중요도 순서에 따라 3개까지만 쓴다. 일반 명칭 사파 또는 이렇게 한자 사파란 말을 우선 기재하고, 그리고 또 먼저 쓰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사파류의 명칭을 문자순으로 기술한다. 자, 그래서 3개까지, 여기까지만 딱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는, 지문에서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주의해서 단행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단행본의 규정인 척 하면서 낼 수가 있단 말이죠. 단행본에서는 그냥 몇 개까지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었죠. 근데 고서에서는 뭐가 있어요? 3개라고 하는 개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선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사파류 명칭의 문자수니까 이게 자모순 기술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단행본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조금 다른 게 3개까지 기술한다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됐고요. 자, 다음 넘어가죠. 판식 표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이 판식의 표시인데요. 판식의 표시인데, 일단은 이 고소고문서의 기타 형태사항은요, 사파를 먼저 쓰고요. 죄송합니다. 사파를 먼저 쓰고, 사파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판식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파를 먼저 쓰고 판식을 더해주는 거. 이것이 기본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판식의 건수제면을 기준으로 하고, 판면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낙질의 경우 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옛날에 국중시험에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판식의 기술 요소와 순서. 역시 순서. 뭔가 순서가 있다 그러면은 시험에 자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판식의 표시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판식의 기술 요소와 구두법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사파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광각 앞에 쉼표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파류를 쓰고 그 뒤에 아까도 잠깐 써드렸지만 사파류를 쓰고 그 뒤에 판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파를 쓰고 판식을 쓰는 건데 사파가 없다면 당연히 광각으로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뭐 없으니까 쉼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광각의 크기, 개선, 항자수, 그 다음에 판구, 어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되고요. 뭐 그거 어떻게 기술합니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책의 우리 장정의 형태에서 마지막 줌에 가면은 그 개선이 있는 이렇게 인쇄됐던 양면 펼쳐져 있던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테두리가 뭐라 그랬죠? 광각이라 그랬죠? 테두리. 그래서 광각을 씁니다. 처음에 광각이죠. 그 다음에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개선이 바로 경계선이었죠. 자, 개선. 경계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항자수. 제가 요거 얘기했을 거예요. 글자, 한 줄에 몇 글자 들어가나. 희한하게 필사본들도 요 글자 수를 가능한 다 맞춰줘서 이렇게도 맞고, 세로도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항자수를 쓰고요. 한 줄에 몇 글자 들어가는지 항자수를 쓰고요. 판구는 판의 중심, 판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구라고 불러요. 판구. 판구로 오고요. 그 다음에 색칠을 괜히 했네요. 자, 요 판구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어미가 들어가죠. 어미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책의 판형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렸죠, 지금. 그러니까 판식의 순서는 제가 그림 그린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들렀죠? 단수 다시 복습해보면 테두리 두르고, 개선 줄 치고, 안에 글자 몇 글자 들어가는지 세보고, 가운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거기 안에다가 어미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의 순서였죠? 그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판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크기로 갑니다. 형태상의 이제 크기. 크기는 뭐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소고문서가 아주 빈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좀 그렇지만 참고하시고요. 상식전에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방법. 고서는 책지와 가로와 세로를, 센티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이거 되게 웃겨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쓰고요. 0인 경우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25.8 곱하기 19.0cm. 그 다음에 순서는 세로가로 센티미터 형식이에요. 세로가로 센티미터 형식. 자, 여기서 특징이 바로 보이죠? 뭐죠? 0도 쓴다. 0으로 끝나도 쓴다. 자, 그거 원칙 하나. 그 다음에 건축장, 요거는, 이게 우리 단행본에서도 한번 봤었던 거예요. 우리 건자본 있잖아요. 건자본이 건축장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지 크기가 뭐냐면 펼친 크기, 제가 팁 몇 번 말씀드렸을 때 펼친 크기, 접은 크기 뭐 이런 식의 이제 팁들이 있어요. 비도서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건축장은 이용될 때 크기로 가요. 이용될 때 크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세로는 25.7cm인데 가로가 236.7cm니까 2m가 넘는 그 길이인 족자 같은 건축장이잖아요. 이렇게 족자가 이렇게 쫙 길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자도 여기 준한다고 돼 있죠. 따라서 이용할 때 크기가 얼마나 크구나라는 걸 판단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은요, 절첩장에서도 들어가요. 절첩장에서도 이용할 때 크기가 얼마가 되는구나. 되게 기네요, 그죠? 이거 펼치면 10m 넘는 거네. 그 다음에 접은 다음에는 이렇다라는 거죠. 접은 다음엔 이렇다. 자, 이 비슷한 논리는요, 요 강의 강의 다음에 바로 비도서 자료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비도서 자료 슬라이드에도 일반 원칙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크기는 이렇게 변형해서 이용하는 모습과 보관하는 모습이 변형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크기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실제 이용할 때 전체 그 본질적 크기, 그 크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 크기는 이제 절첩장 같은 경우는 보관할 때 크기가 다르니까 보관할 때 크기를 또 추가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 개념은요, 지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도에도 그때 이제 그 전체 펼친 크기를 쓰고, 그다음에 접으면 하고 쓰고 이제 접은 크기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크기가 서로 다른 다책본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에서 큰 것 형식으로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꼭 뭐가 나오냐면 2cm가 나오죠. 요것도 범위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크기에서 뭔가 다르다 할 때는 항상 2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2의 규정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데 제가 이제 얌기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거예요. 2cm 이상이다. 2cm 넘는다. 그러면 붙임표고요. 미치면은 2cm 이하면은 큰 거 써요. 숫자가 큰 걸 씁니다.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세요. 거의 일반론입니다. 공통 적용이라 보셔도 돼요. 자, 다음은 지도자료네요. 이거 지도자료는 이제 뒤에 우리 비도서 자료 들어갈 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단행본에서 우리 고소고문서죠. 단행본이 아니라 고소고문서에서는 요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잠깐 정리합니다. 여기서도 별표 하나 정말 찝찝하니까 치고 싶으면 요거예요. 자, 0까지도 쓴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펼친 크기, 좁은 크기에 대한 이용의 본질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별표 쳐드린 것만 보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예, 일단은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사항별 정보원에 대한 부분, 어디서 뭘 뽑는지 확인하시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본표제 뽑는 거는 별거 아닌데 책임 표시에서 역조명 쓰는 거, 책임 표시 명찬서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역조명 쓰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판상에서 판차 대신 판종 먼저 쓴다는 거. 그거 정리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에서 또 여기서도 역조명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쓴다는 거. 고려를 쓰고 조선은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타 형태 사항의 순서. 사파류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판식을 쓴다는 거. 그쵸? 사파류를 먼저 쓰고 판식을 쓰고 사파류도 몇 개까지? 3개까지 쓴다는 거. 그 맨 앞에 뭘 쓴다는 거? 사파라고 쓴다는 거. 요 논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식은 순서가 중요했죠? 판식의 순서. 그 다음에 크기는 0을 포함해서 서술점 첫째 자리 글자를 쓴다는 거. 요 정도까지를 알아두시면 일단 고소고문서 읽을 때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조금씩 넓혀가시면 돼요. 넓혀가시면 되니까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상식으로, 상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소고문서 텍스트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